1년에 한 번 약 타듯이 이렇게 좀 약 맞듯이? 예, 약 맞듯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핵발전소 강남에 핵폐기장 용산에 외치고 싶습니다. 네. 기후 재앙을 심화시키는 노동을 저는 이제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일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나빠요. 하지만 그 안에 아빠의 삶이 있으니 그 삶을 지켜주세요. 라는 좀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의 강원주입니다. 907 기후정행진 밥꿀토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도시인 부산에서 오신 임미아님과 태안화력 석탄발전소 노동자 이태성님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 핵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분위기 속에서 지역과 노동 현장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 또 기후정의를 위해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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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두 분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자 부산 한살림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일의 그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부산에서 사는 고통을 끊임없이 실감하고 있는 임미아라고 합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6살에 입사해서 올해 26년 차로 비정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발전소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관련해서 공동투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핵발전소 밀집 도시인 부산에서 오신 미아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요즘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하고 있죠.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이라고 이제 핵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이 비판들이 또 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어떤 시민으로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으로 인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핵발전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밀집되어 있는 곳에 지금 수명 연장을 깨하고 있고 그것으로 지역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시민들의 불안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수명 연장을 하려면 거기서 나온 핵폐기물들을 처리해야 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영구 처분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핵발전소 부진에 핵폐기장을 저장하는 문제까지 같이 합쳐서 지역은 핵발전소 운영 기간을 넘어서 40년, 50년 앞으로 끝나지 않을 그 기한을 명시할 수 없는 때까지 우리가 계속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불안함에 직면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가 또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11차 정기본에 나와 5월 30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이 전력 수급 수요량을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 부풀려진 이 수요량은 결국 더 많은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기결이 되고,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지 이 수요량을 감당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 정부의 명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핵발전소로도 충분히 지역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규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여기는 거의 죽음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의 핵발전소는 옛날 고리 1호기, 1, 2호기, 3, 4호기를 지을 때보다는 용량이 한 기 자체가 고리 1호기의 2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호기 짓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 용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고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핵발전소, 핵발전 확대에만 좀 몰두하면서 사실 이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문제는 오히려 그냥 손을 놓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예정되어 있고 지금 폐쇄가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석탄화력발전소가 그 최근에 삼척에도 그 민간 석탄화력발전소가 생겼습니다. 포스코가 운영하는. 그래서 총 지금은 대략 한 60호기가 있습니다. 60기가 있고 36년까지 26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되죠. 경남과 충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래서 충남이 14호기 그리고 경남이 10개 호기가 폐쇄가 되고요. 그 와중에 사실 많은 노동자들,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경제적 피해 금액으로는 대략 한 75조 그리고 직접 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예상되는 인력이 대략 한 2만 5천 명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따진다고 하면 한 10만 명 정도가 고용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호를 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노동자와 지역 주민, 시민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라는 구호 속에서 같이 지금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그리고 노동자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중소도시인 해변을 끼고 있어요. 의존도가 거의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전기를 생산하면 지역 발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금도 주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운영됐던 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멍한 생각을 하고 있죠. 진짜 폐쇄될까? 폐쇄되면은 그 대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까? 라는 목소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먼저 폐쇄되는 발전소가 내년에 태안이 25년 12월 달에 폐쇄되거든요. 그리고 26년에 보령, 삼천포, 하동, 그리고 28년에 당진 총 13호기가 폐쇄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발전소들이 폐쇄돼서 이 지역사회 피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의 해고가 앞으로 3년 안에 엄청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알리고 있는 그 운동들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여서 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분들, 대중들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시작, 그런 관심에 대한 시작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들 아시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게 있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좋은 일자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외주화됐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거든요. 이게 바로 민영화 형태이고 그런 외주화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도 제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쓴 하루에 마스크를 보통 한 번 나갔다 오면은 저희가 한 3, 4km의 에리어를 점검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 마스크가 다 젖잖아요. 그러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이렇게 마스크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써야 되는, 다시 나갈 때는. 네네. 그만큼 예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발전소의 이미 온도가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하는 현장 자체의 평균 온도가 40도 이상이 다 넘죠. 예, 작업장 안에가. 그리고 저희가 점검하는 구간 역시도 대략 한 명이 한 번 나갔을 때 점검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프레시라고 하는 조면 장치를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데를 조치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회전체가 많이 있고 끼임이라든지 떨어짐, 그다음에 다양한 유의 산재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그래서 힘든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사업장이라고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일하는 공간 자체가 외주화되다 보니까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했었고 2인 1조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김영규 노동자가 사실 옆에 누군가 있었다고 하면 죽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을 했거든요. 김영규 노동자가 저에게 준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노동 현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외주화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더운 날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이 24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전기를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야 발전사도 이익을 나고 그 이익을 난 걸 가지고 하청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설비를 멈추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은 모두에게 간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에 일정 부분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같이 폭염, 혹서기에는 그 작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들을 이미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고, 원청이든 하청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일정 부분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부가 또 혹은 지금 발전 사업자들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어떤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어떤 전환의 대책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와 함께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자본,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핵을 확산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로 지금 다 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책을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 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시민들과 노동조합, 그다음에 많은 기후를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석탄 발전소는 폐쇄를 하는데 삼척에는 민자 석탄 맞습니다. 발전소를 맞습니다. 만든단 말이에요. 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던 네, 거예요. 네. 왜 석탄 발전소를 지금 다 폐쇄를 한다 하는 이 와중에 민자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건 이 이유배반적인 건 맞습니다. 도대체 뭔가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결국 저희도- 노리는 건 그건가요? 민자? 그렇죠. 네. 민간이 이 에너지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들을 이미 그 민간의 그 대기업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GS, 포스코, SK 같은 경우가 지금 SK가 고성에 삼천포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건설이 됐고, 그다음에 GS의 강릉에 발전소가 생기고, 삼척에 블루파워라고 하는 포스코 건설이 짓는 발전소가 이제 생겼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다 이명박 정부 때 이 에너지 민간 사업자들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석탄화력 발전소보다 2배 이상의 건설 비용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소위가 많은 그 민간 에너지 발전 카르텔이라고 하는, 보통 공기업이 건설하게 되면 대략 한 2조 정도의 돈이 드는데, 이 지금 강원도 쪽이나 민간이 진 발전소들은 5조가 넘었습니다. 예, 물론 그 안에 건설 단가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돈이 그냥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써여지는 형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대자본에게 저희가 먹잇감을 준 사례가 돼버린 거죠. 지역 주민으로서 고준위 핵폐기물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핵폐기물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유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쌓이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도 처리할 곳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갖춰져야지 집도 허가가 나고 정화조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고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핵발전소라는 거대한 산업을 운영하면서 그것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들을 처리할 곳을 마련해 놓지 않고 앞으로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으면서 계속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지금 운운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거는 앞뒤가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고리 같은 경우에는 부진의 저장시설 설치를 지금 한수원이 계획했었고 지금 영구 처분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 저장 시설이 분명한 이 지금 부진의 저장 시설은 저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고통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 가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핵폐기물 치울 곳이 없으면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멈추고 수명 연장하지 말고 신규 핵발전소 짓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와 이런 것들을 해서 현명하고 제대로 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에 이제 발전소 지역이 아닌 분들은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미화님이 이제 핵발전소가 있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탈핵운동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핵발전이라는 그 어떤 산업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방에서 전력을 만들어 그 송전탑을 수십 기를 세우고 그 송전선로 아래에 있는 그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면서 송전선로를 경기도와 그 전력 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서울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한 지역은 계속 이런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고 계속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이건 너무 불평등하다. 이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이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면 전 편히 쓸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저는 되게 편하지 않았어요. 편의를 얻는 집단과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집단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저는 너무 부정의하게 보였었어요. 올해 기후정의행진이 그런 의미에서 강남에서 진행이 되는 정말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도시이잖아요. 강남이라는 곳이. 거기서 이 에너지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외쳐봐야겠네요. 네. 우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 역시 이제 발전소 폐쇄에 따른 어떤 고용 불안의 문제. 근데 고용 불안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후 정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발전 노동자들이 함께 또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KBS의 한 그 환경을 걱정하는 기자가 3일 동안 이 발전소 관련된 문제와 정의로운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취재를 그 많은 인터뷰를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그 피해 지역인 발전소가 그 만들어진 태안의 그 경로당을 한번 갔었는데 그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8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 석탄화력발전소 생겼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큰 반대가 없었다. 오히려 여기에서 오면 뭐 우리 아이들도 취직시켜주고 많이 그 지원금도 주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폐쇄돼서 이제 30년이 다가와서 폐쇄될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그리고 맨날 나쁜 공기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면 서울에다 만들지. 왜 그 수도권에다 만들지? 왜 이곳에 만들었겠냐? 그래서 위험은 가장 힘들고 더럽고 이런 것들은 모두 외부화된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는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대도시의 핵발전소 서울 한복판에 핵발전소 짓고 석탄 핵발전소 짓는다고 하면 그 전기 다 수도권에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이 피해는 결국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고 힘없는 자들의 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깨야 된다라는 것들이 운동 진영에서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9.24 한 3년 전인가요? 3년이가 9.24 2022년도 22년도에 9.24 행동을 이제 갔잖아요. 저는 그때 많은 발전소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와 이렇게 재미나게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자유분방하게 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했을 때 집회 가서 그렇게 억지로 가자고 막 손 끌고 가도 안 오는 사람들이 그 한 번 22년도에 9.24를 경험하고 9.23에도 가고 예. 이번 907에도 많은 발전소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 것인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후만큼은 그리고 에너지만큼은 노동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이런 9.24, 9.23, 그다음에 4.14 파업, 그다음에 330 여러 가지 행진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했다. 결국은 시민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싸워야지만이 이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싸움들을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파업을 할 때 가장 제가 행복했던 게 또 뭐냐면 노동자만 참여하는 행진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제 함께 나와요. 네. 아내가 같이 나오고 아이들이 같이 나오고 노동자들이 드는 피켓에 이런 문구가 적히게 되거든요. 내 딸 에레언이를 위해서 나는 기후정의를 만들겠다. 노동자의 힘으로. 이런 문구가 생기고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 아빠가 일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나빠요. 하지만 그 안에 아빠의 삶이 있으니 그 삶을 지켜주세요. 라는 좀 그 사진이 있어요. 네. 두 딸이 같이 찍은 거. 네, 근데 가족과 함께 나의 문제를 행지에서 외칠 수 있다. 그거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동지들이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그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거죠. 노동조합 내에서 지금 현장 노동자들이 가진 어떤 그 고용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실천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으세요? 지금은 어쨌든 입법 활동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햇빛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민간 자본이라든지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대기업에 지금 먹잇감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지금 공공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활동들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정규직 단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고용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용 불안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예, 정확한 표현은 해고가 당하는 거고 그것도 해고도 저희 스스로에 원해서 해고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의로 전환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그런 투쟁들에 대한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핵발전도 비슷하잖아요. 발전소의 노동자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과 같은 분들이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기후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확대를 얘기를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확대만이 아니라 공공 재생에너지인데 이때의 공공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공공이 함께 협동과 연대로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급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지금 이걸 독점하고 있으니 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뭐 11자 정기본도 역시 전력 수요량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의 기준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국가가 정하면 따라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의 어떤 권익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주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고 누구도 혐오당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두에게 이루는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 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지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시민들이 에너지 정책은 너무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또는 거대 기업이 하는 게 맞아. 돈이 많이 드니까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에너지는 우리가 작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는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의 장을 저는 우리 공공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실과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공공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노동조합이 이야기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만났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럼 햇빛 협동조합도 다 니네가 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시민들이 그 스스로 만드는 전기도 니네가 다 통제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까지 그 공공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과 바람은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누구나 손쉽게 쓰는 것이 실제로 많은 그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산업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상업용이라든지 이런 전기들을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하고 그 역할을 공공이라고 하는 국가의 주도하에 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대기업과 외국계 자본이 이것을 침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이걸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미화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라는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거부감들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되고 화석연료 시대는 종식을 시키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의 당사자, 지역 주민으로서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또 노동자로서의 당사자이시기도 한데 두 분 모두에게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탈핵운동의 동료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 동료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좀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보시고 싶으세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듯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교훈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부가 또 수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듯이 핵발전소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후위기의 대안이다라는 거짓 선동되고 유혹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핵발전이 지역의 고통을 계속 이제 가중시키면서 40년 넘게 지금 발전을 했잖아요. 이 지역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편리하게 전기를 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핵폐기의 문제도 내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을 제가 좀 지목하는 것 같지만 서울과 가장 전력기를 많이 쓰는 그리고 그 가장 먼 거리에서 송전선과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를 끌어오는 서울과 경기도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혜성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노동자 지역 주민의 삶까지 폐쇄할 수 없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 속에 담긴 것은 바로 우리가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체로 반드시 서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07 기후정의의 저의 구호는 이건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기후 재앙을 심화시키는 노동을 저는 이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너지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노동자로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윤석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 대자본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는 싸움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 섰던 자리에 우리 시민과 노동자의 힘으로 선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핵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기후정의 행진이 미아님한테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지 그리고 올해 기후정의 행진은 어떤 마음으로 좀 참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일단 첫 해 때 되게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든 이 개성 넘치는 자유로운 피켓 또 되게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흥겨운 음악 뭔가 집회가 아니라 페스티벌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후정의의 요구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구나. 뭐 제식, 그 다음에 자기가 동물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젠더 문제까지. 예, 그래서 이 기후위기란 이 어떤 불안과 파국 속에 놓여진 사람들의 결이 이렇게 섬세하고 투명하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좀 가벼움을 느낌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무거움은 뭐냐면 이 위기를 만든 주범이 전 세계 거대 자본과 우리나라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임을 분명히 밝힌 자리였고, 예, 그런 부분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시원하게 속이 확 풀리고 흐렸던 시야가 막 트이고 막 뭔가 내 안에서 희망이 꼬물꼬물꼬물 막 꿈틀대는 그런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남에서 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자본의 심장 강남에서. 그래서 전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내가 편리하게 쓰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그 누구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핵폐기장, 핵발전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전기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것의 비유적 표현으로 핵발전소, 강남에, 핵폐기장, 용산에 이런 더 이상의 지역의 희생과 고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책임지지 않을 거면 쓰지도 마시라고 하는 과격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좀 얘기를 외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깃발을 만드시는데 핵발전소, 핵폐기장, 초고압 송전탑, 강남 유치운동본부 깃발을 만드신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핵발전소 지역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서 주민이자 또 노동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정말 에너지 정의,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두 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907 기후 정의 행진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